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이제 그 가벌병 문제를 풀 수 있는, 즉 사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것은 시험에 물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아무리 이렇게 좀 압축하고 좀 빨리 하는 과정이라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 기본서 64페이지를 가시면 그게 이번에 공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62페이지를 보시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초를 잠깐 설명을 하고, 기본 개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물건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자, 동사는 점유가 이전하면,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물건이 건너가면, 카메라가 건너가면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변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동산은 등기가 넘어가면 변동했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등기는 부동산의 권리자가 바뀌었음을 표시하는,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라서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사는 점유 이전이 공시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동산은 등기를, 동사는 점유 이전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이론을 공개적으로 외부의 권리자가 바뀌었음을 표시하는 이론,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공신의 원칙은, 그럼 이 공시의 원칙에 의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합의와 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어도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하죠. 그럼 이제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물건이 변동하는데, 그렇다면 자, 갑과 을이 매매를 하면, 자, 매매만 하고 을이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비록 잔금을 치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합의만 있지 등기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합의만 있고 등기가 없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만 있고 합의가 없거나,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갑과 을이 매매를 하고,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가 을한테 판 적이 없는데, 갑이 아니고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이어받았다면 갑이 주택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죠. 그 합의 없이 등기만 넘어가는 형태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죠.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만 물건이 변동한다는 것.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소유자는 갑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갑이고. 자, 세 번째,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고, 갑이 등기를 넘겼다가 나중에 사기당했다고, 또는 17살임을 이유로, 또는 강박을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를 해버리면, 자, 처음에는 매매도 있고 합의도 있고 등기도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처럼 보였는데, 자, 4월 달에 했던 매매를 10월 달에 취소하면 소급에서 저 매매는 무효가 돼버리니까 매매는 사라지고 등기만 남았죠. 그럼 역시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 1번, 2번, 3번은 전부 소유자가 갑인데, 첫 번째 경우에는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도 소유자는 갑이고, 진짜 소유자도 갑이니까, 갑이 등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 소유자하고 우리가 보는 소유자가 같으니까 우리는 오인할 여지가 없죠. 근데 2번, 3번은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우리가 볼 때는 등기된 을이 소유자로 보이니까, 이건 잘못하면 우리는 이 부동산을 을한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앞 사람이 권리가 없는데, 이렇게, 그럼 나는 그 사람이 권리자로 보이니까,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남들 눈에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고 산 나는 어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앞 사람이 권리가 없어도 뒷사람은
동산의 경우에는 속고 사도 무권리자한테서 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시한다면 공개적으로 외부에 표시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믿고 산 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이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럼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속고 산 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모르고 산 자, 선의로 취득한 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동산에는 선의 취득 제도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 제도가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64페이지에 공신의 원칙을 보시면 자,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외관을 믿고 신뢰한 자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건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 물건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만 우리 민법은 그럼 부동산은 앞사람이 권리가 없으면 뒷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없죠. 단 앞사람이 권리가 없어도 혹시 계약이 무효가 돼서 그 사람이 권리를 못 가지게 돼도 혹시 무효가 된 속사정이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로부터 이어받은 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개별 조문이 있다면 공신의 원칙은 부정되고 있을지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군데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민법의 제3자 보호 규정이고, 그럼 우리 민법은 부동산 물건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허위 표시나 비진의 표시나 사기 강박, 착오를 가면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으니까요. 또 계약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표인대리도 무건대리지만 표인대리의 상대방이 선의무가 실이면 보호된다. 가등기 담보에서도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하면 무효지만 제3자는 보호된다. 엔더 하나 더 하자면 명의신탁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 보호된다. 이렇게 공신의 원칙을 부동산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그 이론적인 결함을 이렇게 개별적인 보호 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예로 들면, 자, 갑과 을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면 10억짜리 토지를 1억에 팔기로 하면 이 등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고 등기만 넘어갔으니까 을은 무권리자가 되죠. 실제 소유자는 갑이란 거예요. 남들 눈에는 을처럼 보이니까 병이 을을 소유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면 무권리에서는 부동산은 권리가 안 노니까 이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갑이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하고 짜고서 허위 표시, 가장 매매를 하면 그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등기가 넘어갔죠. 그럼 어차피 소유자는 갑이고 실제 소유권 이전에 의사는 없으니까 남들 눈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겠죠. 그럼 병이 을을 철석같이 소유자라고 믿고 사면 원래는 무권리에서 권리가 안 노는 게 맞는데 허위 표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는 달리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끝냈지만 법조문이 104조에 가면요. 근데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단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으니까 이때 병이 선이면 보호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호받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속고 산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죠. 자, 만약 이때 병이 보호된다면 병으로부터 이어받은 정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승계받게 되니까 보호가 되겠죠. 그럼 이때 정은 갑과 을이 허위 표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알았다를 따지지 않고도 보호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정은 악의인데도 불구하고 앞사람이 선이면 그 선의를 이어받아서 보호되죠. 그럼 이 정의 악의는 병의 선의가 덮어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은폐물의 법칙, 즉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면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 요걸 이제 우리 다시 앞에 이제 원시시키면, 자, 기본서 26페이지를 가시면 그 제3자의 밑에, 자, 제3자의 선의 1. 선의만으로 충분하고 무과실 요건은 필요 없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가 보호되는 거 아니다. 자, 2번.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자가 비록 악이라 하더라도 그 허위 표시를 한 자는 허위 표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게 은폐물의 법칙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갑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지,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때 제3자는, 그럼 보호되는 제3자는 이제, 자, 보호되는 제3자는 세상에서 모든 제3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허위 표시를 두 사람이 하면 이 두 사람은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자는 다 제3자죠. 자, 그래도 허위 표시를 구경하고 있던 자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저걸 무효로 보든 유효로 보든 자기하고는 아무런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자까지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라는 것은 적어도 이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해서 등기를 옮겨놨으니까 병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를 한 거지, 등기가 을한테 넘어오지 않았더라면 병은 을하고 계약했을 리가 없죠. 그럼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하는 그 바람에 그걸 기초로 병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비교를 해볼까요? 자, A가 을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을 받은 자라면 상속은 을과 A가 부자지가이라는 관계 때문에 상속이 되지. 그럼 이 부자지가이라는 관계는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부자지간이 생긴 건 아니죠. 부자지가이라는 관계는 허위 표시를 있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관계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그럼 상속받은 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우리는 보호받는 제3자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 26페이지에 도표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죠. 자, 여기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몇 개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상속이 있죠. 자, 했습니다. 자, 니은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또 디귿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자, 리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자, 이런 정도의 4개 정도를 하시면,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하나하나 다 알아두는 게 좋겠죠. 다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해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2, 3년 간격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불과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전체를 다 외운다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고 좀 효율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 4개 정도는 어떻게 시험 나오든 객관식 지문 하나를 차지할 수는 있으니까 꼭 해두시라는 것. 자, 요게 이제 가벌병 문제가 나왔을 때 허위 표시로 놓으든 착오로 놓으든 사기 강박으로 놓으든 똑같이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벌병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에 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것은 자, 누군가에게 물건 사라, 물건 사겠다 의사표시를 할 때는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걸 편지지에 펴내는 단계가 있고, 그걸 우체국에 가서 붙이는 단계가 있고, 상대방의 지배권 내 주소에 도달하는 단계가 있고, 상대방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고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표백, 발신, 도달, 요지 이렇게 나눈다면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에 있어서 원칙은 도달주의 원칙에 발신주의 예외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고 원칙은 도달인데 이게 어디서 이제 구별 실익이 나오냐면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면 우편을 붙인 걸로 할 일 다 했으니까 도달할 것을 요하지 않죠. 그럼 실제로 불도착을 하든 말았든 발신한 자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어쨌든 도착해야 되니까 도착하지 않은 불도착은 편지를 쓴 자의 불이익이지 받을 자의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 그럼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를 구별하는 실익은 자, 발신주의를 취하면 연착이나 불도착의 불이익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해야 되고 도달주의를 취하면 표의자가 모든 불이익을 지겠죠. 그럼 도달주의를 취하면 불도착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쓴 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면 불도착이나 연착의 불이익은 편지를 받을 자가 입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도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돼야 도달했다라고 보는지는 제법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0페이지에 1. 도달주의 원칙은 1.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즉 내용을 알고 있진 않아도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2번.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때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로 추정할 수 없지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사인을 해야 되니까 반송이 안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인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31페이지에 3번. 자, 발신 후 도달 전에 1.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그럼 편지를 붙일 때는 살아있었는데 상대방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래도 편지를 붙일 때는 살아있었으니까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발신 후 도달 전이라면 도달한 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나 이런 것들을 철회할 수 없지만 발신 후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은 의사표시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즉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편지를 제대로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자가 편지를 단독으로 읽을 능력은 있겠나? 그래서 대한민국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면 수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령 무능력자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럼 수령 무능력자에게, 즉 17살짜리한테 편지를 붙이면 갑은 자기 편지를 어리 들고 있어도 손에 내 편지 같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자, 그럼 그게 이번에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은 무효가 아니라 표의자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17살짜리의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때는 주장할 수 있겠죠. 다만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만약에 17살짜리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럼 단독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봐야 되니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라면 수령 능력도 인정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 능력은 받을 자의 상태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도달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죠. 그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받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수령 무능력자 제도가 필요 없고,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거니까 수령 무능력자 제도가 존재할 수 없죠. 자, 세 번째, 발신주의는 편지를 붙이기만 하면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오히려 수령 무능력자 제도는 의미가 없죠. 그럼 수령 무능력자에 관한 제도는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나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나 또는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논점은 그렇게 어려운 논점은 아닌데 봐야 될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한 문제를 푸는 데는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논점입니다. 자, 이게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라는 논점. 자, 32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하나의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크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도표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좀 그려두시면 조금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X 퀴즈가 그 중요한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 또는 실제 기출로 나왔던 지문들을 기출에서 중요했던 지문들 이런 것들을 OX 퀴즈로 해서 몇 개 다 한번 소개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그거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복습하듯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거의 합쳐서 5문제쯤 나오는데 하나의 테마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가 법률행위의 대리죠. 그 대리는 이제 오늘 조금 하고 오늘은 기본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대리 파트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한 20% 정도 하죠. 대리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대리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하나,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하나, 그 다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하나, 이렇게 삼면관계가 나오죠. 그럼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는데 대리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하는 자는 대리인인데 잘 되든 못 되든 효과를 가져가는 자는 본인이 되겠죠. 즉 물건을 대신 판 자는 을이지만 대신 팔므로써 소유권이 넘어오고 돈이 넘어오는 것은 갑한테서 생기지 을한테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대리권을 주는 수권 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중요하고, 그럼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으면 우리는 을은 남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니까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유권대리라고 합니다. 갑이 을한테 물건 팔고 오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만약에 팔고 왔다면 을은 남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사고 친 거니까 없을 무자를 써서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자, 을과 병의 관계에서는 을이 병의 물건을 팔러 가는 행위, 대리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대신 팔고 오든 대신 사가지고 오든 갑 대신 돈을 빌리고 오든 빌려주고 오든 이렇게 대신하는 행위를 대리 행위.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크게 삼각형을 딱 그리면 여기는 수권이고 여기는 대리 행위다. 항상 이렇게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리권을 줬다면 대리권을 얼만큼 줬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될 거고,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또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리권을 남용하면 어찌 되는지,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있어야 소멸하고 있어야 남용이라도 하고 있어야 범위라도 논하는 거니까 이건 전부 유권대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되면 갑이 시킨 적도 없이 을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본인 보호의 문제와 무권대리인과 그랬던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사고 친 자는 을이지만 갑을 보호하는 입장, 병을 보호하는 입장에 관한 민법상의 논리를 전개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끝납니다. 요게 80%쯤 돼요. 그 다음 이제 을과 병의 관계가 대리행위, 이 논점을 정리하면 되고 요게 한 20% 돼요. 요거 하고 나면 이제 특수대리로서 복대리를 하나 해주면 됩니다. 요게 크게 대리를 보는 논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대리 전체에 관해서 기본 이론을 봤는데 우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대리행위 파트를 먼저 보면 41페이지에 자 먼저 을이 병의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는 자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파는 거니까 이렇게 자 갑을 대신해서 물건 팔러 왔다고 밝히는 이걸 우리는 현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될 자가 지 이름만 밝히면 이거는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갑의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물건을 팔러 온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대리로 볼 수가 없죠. 단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을이 갑을 위해서 온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로 봐주자. 그래서 대리행위, 을과 병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가 현명주의지만 현명은 보기보다 간단하게 현명을 해야 된다. 본인의 표시를 해야 된다. 단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대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들었으면 대리로 볼 수 있다. 자, 이게 논점입니다. 41페이지에 자, 대리의사의 표시 현명주의라고 나오죠.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 모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법적인 효과는 내가 아닌 본인에게 가져가게 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걸 뜻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임을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 명의로 하든 을이라고 하든 갑이라고 하든 병이 알아들었으면 대리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다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때는 대리로 볼 수 없고 대리인 자신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로 보이겠죠. 자, 그 다음 42페이지에 현명을 하지 아니하면 그럼 본인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겠죠. 그럼 이때는 대리인은 내가 착각을 해서 갑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본들 착오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다만 현명을 하지 아니해도 상대방 병이 을이 본인을 위해서 대신 왔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대리로 봐준다는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대리행위에서는 자, 대리행위 하자는 결국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경우는 지난 시간에 상대방은 갑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치면 속은 것은 을이죠. 그럼 하자의 판단 기준은 1. 이번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의 판단 기준은 속았다 안 속았다 알았다 몰랐다 모든 것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단 그래서 속았다고 판단되면 취소권은 법률 효과니까 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지만 효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제도니까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소가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하자의 판단 기준은 대리인, 그 하자로 생긴 법률 효과는 본인,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 대리행위 하자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의 능력은 우리 민법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뒤집으면 대리인은 의사능력은 이사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능력,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는 않지만 의사능력은 이사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수설은 17살짜리가 애를 놓으면 18살에 애를 놓으면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만큼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본인은 17살짜리를 대리인으로 임명한 이상 적어도 대리인이 17살임을 이유로 그 이 대리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것을 이유로 그의 대리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대리에서 을과병의 대리 행위에서 중요한 쟁점은 딱 3개입니다. 우선 남의 물건 팔 때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죠. 두 번째, 이 대리인이 속고 속이는 하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세 번째는 대리인은 자기가 자기 물건 팔러 갈 때 능력이 필요하듯이 남의 물건 팔러 갈 때도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 민법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리 파트에서 기본, 자, 대리의 삼면관계가 뭔지 가장 기초로서,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에서의 쟁점이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수권에 관한 문제하고, 그래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문제,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인대리의 문제, 그 다음에 복대리까지 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